호중은 지방대 정기과를 졸업한 후 3년간 공무원 시험 준비에 매달렸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며 좌절감을 아는 채 취업 준비를 시작했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호중의 삶은 어머니의 빈자리가 남긴 깊은 공허감으로부터 출발했다. 12살이 되던 해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그는 너무 일찍 세상의 냉혹함을 마주해야 했다. 따뜻한 손길로 머리를 쓰다듬고 고민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현실은 사춘기 소년에게 너무나도 버거운 짐이었다. 그 무렵 호중은 친구 집에 자주 놀러 갔다. 친구의 어머니, 그녀는 소년 호중에게는 잃어버린 따뜻함과 안정감을 연상시키는 존재였다. 그녀의 웃음에는 어머니의 잔상이 서려 있었고 그녀의 다정한 한마디는 차갑게 얼어붙은 그의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14살의 호중은 그녀를 단순히 어른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섰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서서히 피어오른 감정은 단순한 존경이나 우정이 아닌 연인에 대한 감정이었다. 대한 동경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맞물려 더욱 깊어졌고 이는 호중의 연애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호중은 또래 친구들과 달리 연애를 쉽게 시작하지 못했다. 그는 사람을 좋아해도 다가가지 못했고 감정을 드러내는 데 서툴렀다. 친구들 사이에서 호중은 무슨 철벽남 같다는 농담이 나왔지만 사실 그는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자신이 답답하기만 했다.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애정을 주고받는 법을 배우지 못한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거리감을 느끼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29살이 된 호중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기적을 마주하게 된다. 친구의 어머니, 사춘기 시절부터 그의 마음을 채웠던 그녀와 뜻밖에도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어릴 때부터 한 동네 친구인 호중과 민철은 친형제처럼 지내왔다. 서로의 집을 자신의 집처럼 오가며 지냈던 그들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같은 학교를 다녔고 군대도 비슷한 시기에 다녀와 복학한 터라 거의 붙어 다녔다. 민철아, 그거 어디 있냐? 뜬금없이 그게 뭔데? 내 노트북. 얼마 전에 빌려갔잖아. 내 방에 있지. 민철에게 전화를 건 호중은 노트북이 민철의 집에 있다는 사실에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야, 그럼 이따 우리 집에 좀 갖다 줘라. 내일 모레 시험이야. 안 돼. 나 오늘 학과 애들이랑 경주에 가야 해. 경주에 간다는 소리에 호중의 눈이 커졌다. 2박 3일 후에나 갖다 줄 수 있을 거다. 여보세요. 왜 대답이 없어? 그럼 지금 집에 누가 있냐? 몰라. 너도 알잖아. 낮에 집에 아무도 없는 거. 그래. 이따 밤에 가던지. 지금 가라. 나 1시간 후에 출발이라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도 너 없는데 어떻게 가? 싱겁긴 언제 네가 그런 거 가렸냐?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 그냥 들어가서 가져와. 그래. 그럼 지금 갔다 와야겠다. 일전에 밤에 니네 집에 갔다가 너의 마더에게 한 소리 들었잖아. 취업 준비도 안 한다고. 하긴 요즘 들어 우리 엄마가 잔소리가 심해졌더라. 아무래도 갱년기가 왔나 봐. 허허. 그래. 알았어. 전화를 내려놓은 호중은 방바닥을 서성이며 지금 갔다 올 것인지 아니면 밤에 갈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서로 한 부모 밑에서 커온 터라 민철의 엄마는 호중에게 엄마와 같은 존재였다. 서로 누구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야단을 치고 또 그렇게 하길 바라며 대해왔다. 그렇기에 호중 역시 민철의 엄마를 만나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기에 고민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지? 괜히 밤에 갔다가 한 소리 들으면 에이, 지금 가자. 한 소리를 듣기보다는 민철의 모친이 없을 때 갔다 오는 게 속이 편한 호중은 민철의 집으로 향했다. 똑같이 달 동네에 살았건만 민철의 모친은 무슨 일을 했는지 이제는 제법 번듯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호중은 그런 민철의 집이 부럽기만 했다. 민철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서서는 그대로 민철의 방으로 들어가 책장 위에 놓여진 노트북을 찾았다. 여기 있었네. 노트북을 찾은 호중은 뒤걸음질 치듯 민철의 침대에 걸터 앉아 천천히 몸을 뒤로 젖히고 있었다. 야, 침대 새로 샀나 보네. 호중은 민철의 푹신한 매트리스에 들어 눕자 너무 편안해 잠이 절로 왔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그렇게 잠이 들고 말았다. 얼마나 잠들었을까. 창문 밖 하늘은 이미 검은 빛을 발하고 있었다. 에이, 지금 몇 시야? 나 참 내일 모레 시험인데. 후다닥 침대에서 일어난 호중은 옆구리에 노트북을 끼고 민철의 방을 나서다가 그만 숨이 멈추는 듯 했다. 아주머니,
발그레한 불에 개슴칠에 눈을 뜨는 민철의 엄마. 미숙은 호중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 이게 누구야? 호중이 와 있었네. 안 그래도 현관에 처음 보는 신발이 있길래 뭔가 했네. 미숙은 혀를 차며 거실 앉은 뱅이 테이블에 턱을 괴며 혼술을 하고 있었다. 얼마나 마셨는지 미숙은 연신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미숙의 그런 모습에 또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 놀란 호중의 숨은 이미 턱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였다. 그는 그대로 서서 미숙을 바라보고 있었다. 앉아 지붕 내려앉지 않으니까 너도 마실래? 한쪽 팔에 얼굴을 지탱하며 미숙은 서 있는 호중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멀뚱하게 서 있는 호중의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다. 벌쭘하게 미숙의 앞에 다가선 호중은 머리를 긁으며 앉았다. 그는 미숙을 바라보았다. 저기 아줌마. 응, 왜? 너도 술 마실 줄 알잖아. 한잔 할래? 단숨에 술잔을 비우는 미숙은 호중에게 잔을 채워 건네주었다. 너 술 마실 줄 아니? 호호호호, 내가 취했나 봐. 우리 민철이하고 친구인데 내가 무지 많이 취했나 보다. 너한테 술이나 권하고 니네 아빠가 알면 날 욕하겠다. 호호. 넌 언제 취직하냐? 우리 민철이는 답사다. 뭐다 하며 취직할 생각을 안 하니 원. 한다고 나름 열심히 면접 보러 당기는데 쉽지 않네요. 미숙은 그런 호중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호중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미숙은 양손으로 테이블을 잡으며 일어서려 했다. 그러나 균형을 잃었는지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다. 용수철이 튕겨오르듯이 호중은 몸을 날려 머머진 미숙을 등 뒤에서 손을 앞으로 넣어 일으켜 세웠다. 괜찮으세요, 아줌마? 손을 허공에 저으며 미숙은 괜찮다. 아프지 않다라는 말을 연신해댔다. 미숙을 일으켜 세운 호중은 미숙의 팔에 팔짱을 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술에 취한 미숙은 중심을 잡으려고 했지만 연신 비틀거리며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기고 있었다. 손을 내저으며 미숙은 됐다라는 말을 했지만 호중은 그녀를 안방 앞까지 부축하였다. 정말 괜찮으세요? 고개만 끄덕이며 미숙은 그대로 방문을 열고 안으로 사라졌다. 미숙이 방문을 닫자 호중은 미숙에게서 싫은 소리를 듣지 않아서 그런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가 있었다. 휴, 10년 감수했네. 긴장을 해서 그런지 호중의 이마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그는 손으로 땀을 닦다가 테이블 위에 올려진 술병을 보고 놀랐다. 야, 이건 비싼 건데. 술병을 쳐다보고는 안방문을 쳐다보는 호중은 뚜껑이 열린 술병에 코를 대고 향을 맡아보고는 회심의 미소를 띄웠다. 야, 냄새 죽인다. 술잔에 술을 채우고는 혀를 길게 매밀어 술을 혀끝에 대보는 호중은 감격에 찬 표정을 지었다. 잔을 채우며 향을 맡아보며 홀짝홀짝 술을 비우던 호중은 연신 감격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얼마를 마셨을까? 호중이 취기가 오를 때쯤 다시 한번 놀라 숨이 딱 걸리고 말았다. 향을 음미하며 술잔을 반쯤 꺾을 때쯤 안방문이 슬그머니 열리며 미숙이 나오고 있었다. 단지 미숙이 나와서 놀란 것이 아니라 미숙의 차림에 호중은 더 놀랐다. 아래의 실크로 된 홈드레스 검은 원피스를 입은 미숙은 호중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 차림으로 화장실로 들어서고 있었다. 잠시 후 컥컥거리며 미숙이 토하는 소리가 들렸다. 연속적으로 캑캑거리는 소리와 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다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호중의 모든 신경은 화장실로 쏠렸다. 한참을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고요함만 찾아오고 호중은 반쯤 열려진 목욕탕으로 몸을 옮겼고 안을 빼꼼히 쳐다보던 호중이 쏜살같이 목욕탕 안으로 들어갔다. 괜찮으세요, 아줌마? 변기를 부여잡은 채 소리도 없이 헉 그역질을 하는 미숙은 연신 팔을 등 뒤로 돌려 자신의 등을 두드리는 흉내를 내고 있었다. 호중은 그 모습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채고 미숙의 등을 두드렸다. 아줌마, 괜찮아요? 으억. 침만 연신 뱉어내는 미숙이 짜증이 나는지 호중에게 한 소리를 했다. 뭔 사내 놈이 힘이 없어. 좀 세게 두드려봐. 얼마를 토했는지. 속이 빈 미숙은 연신 헛구역질만 하고 있었고 변기를 붙잡고 쪼그려 앉아있는 미숙을 위해서 호중은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고개를 까닥까닥 움직일 때마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느낌에 호중의 마음은 더 싱숭생숭해졌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미숙이 변기를 잡고 일어섰고 얼굴은 온통 침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재빨리 호중은 수건거리에 걸린 수건을 잡아채서는 미숙에게 건네주고는 손살같이 거실로 나와 술병이 있는 자리에 와 앉았다. 한참 후 세안을 했는지 깨끗해진 얼굴로 나타나는 미숙은 멋쩍어서 그런지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호중을 바라보았다. 술 더 있어?
네, 조금요. 미숙의 옷차림 때문에 호중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젖은 타올을 어깨에 두른 채 미숙은 호중의 맞은편에 앉아 술잔에 술을 따르고 있었고 호중은 그런 미숙을 바라보았다. 또 마시게요.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너희 아빠는 뭐 하시니? 미숙은 단번에 술을 입에 털어놓고는 갑자기 호중의 아빠 이야기를 꺼내며 느닷없는 질문에 호중은 대답을 뜸들이며 했다. 아빠요? 장사하시잖아요. 그렇지. 그래 맞아 나도 네 아빠 쫓아다니며 장사나 배울 걸 그랬어. 더러운 세상. 미숙의 넋두리에 호중은 고개를 들어 미숙을 바라보았다. 세상 참 더러워. 남자들이 뭔데 지까지게 뭔데. 어머니. 진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나 관뒀다. 아니 잘렸다. 무슨. 호중은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남자들이란 하나같이 니놈이나 우리 아들놈이나 다 마찬가지겠지. 미숙의 넋두리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반쯤 남은 술병이 다 비워질 때까지 이어졌다. 연신 혼잣말을 하며 술병을 비우던 미숙은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옆으로 끼우뚱하며 주저앉았다. 역시 호중은 빠르게 미숙의 곁으로 다가가 쪼그려 앉으며 이숙을 등에서 껴안다시피 하며 들어 올려 세웠다. 이마에 진땀이 나며 겨우 미숙을 일으켜 세운 호중은 숨이 가빠오고 있었고 조금이라도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다는 심정만 들었다. 몸을 늘어뜨린 채 축 늘어진 미숙을 도저히 안고 있다는 게 무리라고 생각한 호중은 몸을 돌려 질질 끌다시피 하며 미숙을 안방으로 끌고 갔다. 한참 실갱이가 끝나고 겨우겨우 침대에 반듯하게 눕힐 수 있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친 호중은 그제서야 숨을 돌릴 수 있었고 환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미숙에 누워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다. 비록 친구의 엄마지만 중년 여인의 모습만이지만 호중의 발목을 잡기에는 충분한 모습이었다. 호중의 호흡이 가빠지며 갈까 말까 하는 주저함의 떨림이 손에 나타났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호중은 앉았다. 일어서기를 수차례 반복하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미숙의 얼굴 위에 손을 흔들어 보이더니 살짝 흔들어 깨워보았다. 아줌마, 저 이제 가요? 저 진짜 가요? 혼자 계셔도 괜찮으시겠어요? 호중은 미숙이 반응이 없자 술에 완전히 잠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순간 가슴이 무척 떨리며 마른 침을 삼켰다. 본능에서 다시 이성으로 돌아온 호중의 머릿속은 실타래가 엉키듯 복잡했다. 내가 왜 이러지? 대체 친구 엄마한테 제 정신이 돌아왔다. 발소리를 죽여가며 방을 나서려는 호중의 등 뒤로 미숙은 좀 전보다 차분한 목소리로 호중을 불렀다. 호중아, 호중아, 가지마 아줌마 혼자 있기 싫어. 아무런 말도 못한 채 호중은 방문 손잡이를 잡고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잠깐만, 이리 와서 앉아봐. 아줌마하고 이야기 좀 하자. 잡아당기듯 호중을 앉히는 미숙은 호중이 자신 앞에 앉자 크게 심호흡을 하며 호중을 바라보고 있었다. 호중아, 너 이건 좀 아니잖니? 고개를 떨군 채 호중은 말이 없었다. 죄송해요. 아주머니 저도 안 그러려고 했는데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그랬구나. 그래도 여자가 술에 떡이 되도록 취해 있다고 나쁜 생각하면 안 돼. 호중은 무의식적으로 사실 미숙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리지도 않고 있었다. 잠시라도 빨리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만 앞섰기에 미숙이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듣지 못한 채 고개만을 끄덕이고 있었다. 다시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고 그 조용함을 깬 건 미숙의 말 한마디였다. 너만 괜찮다면 아줌마랑 한번 만나볼래? 너 여자친구 생길 때까지만. 언뜻 미숙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호중은 시간이 흐르며 무슨 뜻인지 알고서 놀란 눈을 하고 고개를 들며 미숙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줌마, 빨리 결정해. 내 마음 바뀌기 전에. 호중은 순간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지만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고 있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어머니라 부르던 미숙이었지만 지금 그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를 대하고 있었다. 아줌마, 정말 진심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도 모르겠어, 호중아. 하지만 이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르고 싶지 않아. 나도 요즘 참 힘들고 외로웠거든. 너도 나도 서로에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 호중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한숨을 쉬었다. 저도 아줌마를 좋아하지만 우리 사이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하지만
우린 이제 서로의 감정을 알아버렸잖아.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자. 호중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숙의 손을 꼭 잡았다. 호중과 미숙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두 사람 모두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호중아,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다. 호중은 깊은 숨을 내쉬며 답했다. 아줌마, 사실 저 수총각이에요. 미숙은 내가 수총각 고백에 빵 터져 깔깔대며 한참을 웃었다. 너 보면 왠지 그럴 것 같긴 하더라. 호중은 미숙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 이제부터 연인인 거죠? 미숙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니, 그냥 연인 아니고 조건 연인으로 지내자. 조건 연인이요? 응. 그래. 너 여친 생기기 전까지만 아무도 몰래 만나는 걸로. 전 좋아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내 나이 28살, 그녀는 50살. 흔치 않게 만나 더 흔치 않은 연애를 시작했다. 내가 먼저 고백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우린 6개월을 함께했다. 하지만 한 번의 큰 다툼이 모든 걸 흔들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녀의 말에 나는 일주일을 기다렸다. 연락 한 통 없이 숨을 죽이며. 그리고 일주일 뒤 그녀는 돌아왔지만 손에 쥔 건 이별의 메시지였다.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다. 벌써 2주가 흘렀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녀를 떠올리며 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그런데 3주 만에 만난 그녀는 달랐다. 다 정리했어. 이제 다른 좋은 사람 만나. 그녀는 담담했다. 현실적인 연애를 해야 한다며 재혼할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너와는 그게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나이 차에 대한 죄책감이 그녀를 더 괴롭혔다고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니, 할 말은 너무 많았는데 꺼낼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결정을 내렸고 나는 그저 그 결정을 받아들일 사람일 뿐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포기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마음이란 게 이렇게 쉽게 접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나는 그녀를 통해 배웠다. 이별 앞에서의 나는 아직 그녀를 사랑하는 28살 청년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새로운 출발을 선택한 50살의 여자일 뿐이었다. 이제 나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할 차례일까? 아니면 아직도 내 마음을 믿어야 할까? 상대방의 행복을 존중하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사랑입니다. 동지가 아줌마야, 얼굴이라도 잠깐 볼 수 있겠니? 전화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전 여친 수진이의 엄마 혜숙 아줌마였다. 네, 아줌마. 저는 언제든 괜찮아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아니, 별일은 아니고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내일 시간 괜찮니? 네. 좋아요. 그렇게 아줌마와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장소로 향하는 내내 긴장감이 가득했다. 혹시 수진이와 헤어진 걸 내 탓으로 돌리려는 건가? 아니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는 다르게 한껏 차려입고 나온 아줌마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멋쩍게 인사를 나누고 아줌마가 몰고 온 제네시스 차의 조수석에 올라탔다. 차 안엔 어색한 공기가 가득했다. 수진이와 헤어진 지 겨우 일주일. 아직 이별의 아픔이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 여친의 엄마와 단둘이 만난다는 게 익숙할 리 없었다. 조수석에 앉아 슬쩍슬쩍 아줌마의 표정을 살피던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바람나서 헤어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긴장하지? 숨을 깊게 내쉬었다. 몇 번을 그렇게 숨을 고르자 아줌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너 긴장 많이 했구나. 왜? 내가 수진이랑 다시 만나라고 할까봐? 아니요. 그냥 무슨 말씀을 하실지 궁금해서요. 대충 얼버무리며 아줌마의 눈치를 봤다. 한참 차를 몰던 아줌마는 한강이 예려다 보이는 조용한 카페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내려. 여기서 커피나 한잔하자. 괜히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줌마 뒤를 따랐다. 뭐해? 빨리 안 따라오고. 너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 같아. 아줌마가 내 팔을 끌어당기며 나란히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쉽지 않더라. 아줌마는 커피를 홀짝이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쉽게 떠나기도 하고 또 다른 인연이 쉽게 찾아오기도 하고 수진이와 헤어진 문제에 대해선 더 묻지 않겠다며 대신 가끔 연락하며 지내자는 말로 대화를 마무리했다. 1시간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카페를 나서는데
아줌마가 갑자기 물었다. 배 안 고프니? 너희 집 가서 밥 차려줄까? 순간 귀를 의심했다. 저희 집이요? 응. 너 얼마 전에 원룸 구했다며. 동식이가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아줌마가 마지막으로 동식이 밥 한번 차려주고 싶어서.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묘하게 가슴을 울렸다. 결국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향했다. 동식아, 넌 TV나 보고 있어. 아줌마가 금방 차려줄게. 아줌마가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저녁 밥상은 술자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아줌마,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세요.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살짝 알딸딸한 기분이었지만 거짓말은 아니었다. 그녀는 오늘 평소보다 훨씬 화사해 보였다. 정말 그렇게 보여? 사실 동식이 만난다고 신경 좀 썼지 뭐야. 혜숙 아줌마는 살짝 웃으며 소주잔을 채웠다. 얼굴에는 장난기 어린 미소가 감돌았지만 눈에는 어딘가 진지함이 서려 있었다. 그나저나 동식이 앞으로 어쩌냐? 원룸까지 얻었는데 혼자 지내면 외로워서 어떡하니? 아줌마가 한숨을 내쉬며 내 눈을 바라봤다. 그럼 아줌마가 자주 놀러와 주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나는 말을 잠시 멈추며 웃음을 참았다. 아줌마가 제 애인이라도 해주시든가요. 아줌마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얘가 참 아줌마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네. 징그러워 죽겠네. 정말. 그녀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얼굴이 약간 붉어진 게 느껴졌다. 진짜 농담이에요. 그런데 아줌마 같은 분이랑 있으면 절대 외롭진 않을 것 같아요. 나는 잔을 들고 그녀와 눈을 맞추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술이 몇 잔씩 꺼오가자 어색했던 분위기는 어느새 따뜻한 기운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편안하고 자연스러워 보였다. 동식아, 너 수진이랑 오래 못 간 건 정말 아쉽다. 아줌마, 그건 그냥 서로 인연이 아니었던 거죠. 저도 이제 괜찮아요. 그녀가 살짝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동식아, 내가 오늘 너를 만나러 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그녀는 갑자기 진지해졌다. 그냥 보고 싶어서요? 나는 농담처럼 대답했지만 그녀의 얼굴이 생각보다 진지해서 순간 당황했다. 맞아, 보고 싶었어. 수진이랑은 관계가 끝났지만 너는 나랑은 다르잖아. 너랑은 계속 연락하고 지내고 싶어서.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아줌마,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의 솔직한 말이 어딘가 낯설지만 따뜻하게 느껴졌다. 우리 오늘만큼은 과거 얘기 그만하고 그냥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자. 어때? 아줌마가 제안했다. 나는 잔을 들어 그녀의 제안에 동의했다. 좋아요. 오늘은 그냥 저희 둘만의 시간이네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술 기운이 오르면서 그녀의 모습이 점점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 섬세한 손짓,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아줌마, 오늘 정말 예뻐요. 이런 말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정말로요. 나는 다시 한번 솔직하게 말했다. 그래 보여? 그녀는 웃으면서 고개를 살짝 굴렸다. 얼굴은 이미 술기운으로 굵게 물들어 있었다. 동식아, 사실 나도 너랑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게 너무 좋아. 술이 몇 병이나 비워졌을까? 어느새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가까이 마주보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동식아, 오늘 너랑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웃고 마시는 게 정말 좋다. 그런데 말이야. 그녀가 말을 멈췄다. 네? 무슨 말씀이시죠? 나는 조용히 물었다. 동식아, 나 술이 너무 취했는데 집에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 어쩌면 좋니?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의 미혼남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동기의 소개로 현재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죠. 저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며 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저에 대해 인물 좋다는 얘기도 자주 듣고 늘 웃음을 잃지 않으며 밝은 성격 덕분에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곤 합니다. 제 여자친구는 그런 저의 밝은 모습 때문에 첫 만남에서부터 호감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그 후 몇 번의 데이트를 통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외동딸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아버지 덕분에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셨고 그로 인해 매우 엄격하게 딸을 키우셨습니다. 여느 부모님처럼 밤 10시 통금은 물론 외박은 절대 금지였고 회사에 다니기 시작한 후에도 사내 회식 같은 경우 늦게까지 하지 못할 정도로 간섭이 심했습니다. 심지어 회식 때면 어머니가 회식 장소 근처까지 차를 몰고 와서 기다리며 여자친구를 데려가곤 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를 몇 번 집에 데려다 주었지만 늘 아파트 입구에서 헤어졌고 정확한 집 호수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저도 어머니가 무서웠습니다. 어머니가 워낙 딸에 대해 간섭이 심했기 때문에 8살이나 많은 딸의 남자친구인 제가 그분을 어떻게 대할지 막막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와 늦게까지 술을 마시던 중 그녀가 완전히 취해버렸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다며 떼를 쓰고 울기까지 했고 그때부터 어머니의 전화와 카톡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술에 취해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고 결국 제가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수진이 친구 김동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수진이가 술이 많이 취해서 통화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다짜고짜 지금 당장 딸을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예의상 최대한 공손히 대하며 만취한 여자친구를 업고 집으로 갔습니다. 전화에서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았지만 막상 집에 도착해 딸을 방에 눕히고 나니 많이 누그러지셨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단둘이 앉아 관계를 물어보셨고 저는 여자친구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헤어지라는 말씀은 없으셨고 대신 딸을 일찍 보내달라는 당부만 하셨죠. 그 이후 어머니와의 관계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주말마다 함께 교회에 가자고 제안하셨고 우리는 주말마다 여자친구와 함께 어머니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함께 점심을 먹고 여자친구 집에서 놀다가 저녁을 먹고 헤어지곤 했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여자친구와 관련된 일이라면 자주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여자친구의 표정이 안 좋아 보일 때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시기도 했고 연애를 시작한 이후 어머니와 여자친구가 다투는 일이 많아지면서 저와의 통화도 점차 늘어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자친구가 독립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를 강하게 반대하시며 제가 여자친구에게 바람을 넣은 게 아니냐고 저를 나무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갈등 끝에 어머니와 여자친구는 집 근처에서 살되 어머니가 자주 방문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결국 여자친구는 집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원룸을 얻어 독립하게 되었죠. 어느 날 여자친구가 주말을 이용해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그 일로 어머니와 큰 갈등이 생겼는데 어머니는 속상함을 참지 못하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시작하셨죠. 동식아, 나 요즘 많이 힘드네. 품 안에 자식이라고 막상 수진이가 나가 살고 집에도 잘 안 오고 그러니깐 허전하면서 외롭기도 하고 나 어떡하면 좋니? 그 말을 들은 저는 아줌마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썼고 조금씩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줌마 처음이라 그러실 거예요. 나중에 멀리 시집이라도 가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적응해 가셔야죠. 그리고 수진이한테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취미생활도 가지고 남자친구도 좀 사귀고 그러세요? 남자친구, 내가? 뭐 어때서요? 요즘은 60대들도 다들 연애하고 다니는데. 말이야 쉽지. 난 그렇게 못하겠더라. 그렇게 대화를 나누던 중 저는 아줌마에게 그럼 혼자 있기 그럼 저한테 연락하세요. 말동무든 술친구든 뭐든 해드릴 테니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동식이가 내 딸보다 낫네. 그래 라며 아줌마는 웃었고 그 말이 저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줌마가 제게 느끼는 고마움과 의존이 점차 커져가는 것을 느끼며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줌마가 외로워지실 때마다 저에게 연락을 주셨고 저는 그녀의 말동무가 되어 주었고 가끔은 술 한 잔도 함께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위로의 차원에서 만났지만 점점 더 그녀와의 만남이 자연스러워지고 서로에게 점점 더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죠. 아줌마는 이제 저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열었고 그동안 속으로 눌러두었던 감정들을 저에게 털어놓으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공교롭게도 혜숙 아줌마와는 점점 더 가까워졌지만 여자친구와의 갈등은 점차 심해졌습니다. 자주 다투던 우리는
결국 시간을 두기로 결심하고 한 달 동안 서로 연락을 하지 않기로 했죠. 그 시간 동안 저는 여자친구의 성격과 사고방식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그녀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발견했죠. 그것은 동네 카페 사장과의 대화였고 그들은 남자친구와 잘 해결했냐? 언제 또 술 한잔 해야지라며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제가 꺼려했던 대화들까지 서슴없 나누며 웃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고 난 후 저는 여자친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 라고 말이죠. 알고 보니 우리가 싸울 때마다 그 사장님한테 연애 상담을 받고 연락을 끊고 있는 동안 서너 번 만나서 술을 마셨더군요. 그때 저는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카페 사장과 깊은 사이가 되어버린 그녀를 보며 마음속에서 분노와 실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우리는 다시 큰 싸움을 벌였고 결국 우리의 관계는 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그녀와 만나온 지도 6개월을 넘어섰습니다. 아줌마는 15살이나 어린 남자친구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걸까요? 평소와는 다르게 젊어 보이는 예쁜 옷을 입고 시내의 고급 미용실에서 헤어스타일을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제 성격이 까탈스러워서 그런지 여자친구와 만날 때 성격 차이로 자주 싸우고 스트레스를 받아 헤어진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격을 꽤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8살 연하의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나는 정말 내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던 제가 그때는 자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인 혜숙 아줌마를 만났고 그렇게 서로 술에 취해 어떻게 하다 보니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창피하고 민망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생각에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혜숙 아줌마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녀는 참 편안하게 다가오는 사람이었고 유연한 성격이 저와 잘 맞았습니다. 술 기운의 용기를 내게 된 거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기 시작했고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외로움도 느꼈고 함께 있으면 즐거웠기 때문에 더 자주 만났고 시간이 갈수록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15살 연상인 혜숙 아줌마와의 관계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나이 차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지만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즐거움과 편안함이 커져가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감정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저 함께 있는 순간들이 소중하고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나이에 상관없이 마음이 통할 때 이루어진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배달 알바를 하다가 시작된 금지된 사랑을 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름에 친구놈들은 다들 놀러 다니기 바빴는데 저는 돈을 벌어야 해서 치킨집 배달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인데 취업이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공부하고 준비를 하고 저녁에는 배달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무더위에 다들 집에서 배달을 시켜 먹기만 하는지 그리고 왜 이리 치킨을 좋아하는지 하루 주문량이 아주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처음 하는 배달 알바다 보니까 길 찾아 다니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역시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슬슬 감을 찾아서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치킨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배달을 시키면 선결제를 하고 문 앞에 놓고 가달라고 하는 주문이 대부분인데 가끔씩 만나서 현금 결제나 카드 결제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살짝 귀찮긴 했습니다. 카드기랑 잔돈을 챙겨야 되니까요. 치킨을 들고 초인종 벨을 눌렀어요. 안녕하세요. 치킨 배달 왔습니다. 네, 잠시만요. 문이 열렸는데 란제리 위에 옷을 걸치다 만 건지 한쪽 어깨를 드러내고 나오더라고요. 얼마였죠? 22,000원입니다. 여기요. 저는 카드를 받아서 결제를 하는데 긴장을 했는지 버벅거렸어요.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 네.
결제 다 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배달을 많이 해본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몸매를 드러낸 차림으로 나온 여자는 처음이라 깜짝 놀랐어요. 놀라기는 했지만 눈은 호강해서 좋았습니다. 자꾸 그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음 날은 쉬는 날이라 오랜만에 친구놈들이랑 술 한잔을 하기로 했어요. 집 근처 호프집 가서 간단하게 맥주 한잔 했습니다. 와, 시원하다. 이게 얼마 만에 먹어보는 술이냐. 그동안 알바하느라 술 마시러 다니지도 못하고 삶에 낙이 없었다. 알바는 할만하냐? 처음에만 좀 힘들었는데 이제는 할만하지. 재밌어. 나도 알바나 해볼까? 배달 알바 괜찮아. 너도 생각 있으면 해봐. 요즘은 퀵도 많이 하잖아. 그리고 알바하다가 보면 재밌는 일도 많아. 뭐가 재밌어? 아주 가끔씩 눈호강을 좀 할 수 있더라고. 눈호강? 그게 뭔 소리야? 아니, 어제 배달을 갔는데 카드 결제를 해야 되는 집이었는데 결제하러 웬 여자가 나오는 거야. 근데 옷을 란제리 위에 뭘 살짝 걸쳤는데 그게 걸친 것도 아니야. 완전 흘러내리듯 입고 나와서 얼마나 섹시하던지. 떨려가지고 손 버벅대면서 겨우 결제했잖아. 헐, 대박. 일부러 그러고 나온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나올 생각을 하지? 배달은 대부분 남자인 거 뻔히 알 텐데 그런 시선 즐기고 그러는 여자 아니야? 모르지 뭐 나야. 무튼 그래서 간만에 눈호강해서 겁나 좋더라고. 간만에 만난 친구랑 술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먹은 술 때문인지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늦잠을 잤고 오늘은 좀 쉬고 내일 공부하자는 생각에 집에서 푹 쉬다가 알바를 나갔어요. 사장님, 저 왔어요. 왔냐? 마침 잘 왔다. 배달 바로 나가야 된다. 네, 다녀올게요. 출근하자마자 배달을 했어요. 치킨의 인기는 365일 식을 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배달을 여러 군데 다녀와서 가게에 앉아서 핸드폰 보면서 좀 쉬고 있었어요. 우식아, 배달 있다. 네, 다녀올게요. 주소를 확인하고 배달을 가는데 그때 그 여자네 아파트 같았습니다. 동호수는 제대로 기억이 안 났었는데 아파트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여자 집이었어요. 치킨 배달 왔습니다. 네, 잠시만요. 문이 열렸고 그 여자는 또 깊게 파인 나시에 반바지 차림으로 나왔어요. 22,000원 맞죠? 네, 22,000원 결제할게요. 그 여자는 문을 닫고 나와서 기다리더라고요. 저는 친구놈이 한 말처럼 이 여자가 일부러 이러는 건가 싶었습니다. 결제 다 됐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엘리베이터에 탔고 그 여자는 제가 타는 걸 보고 웃더니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이 여자 뭐지? 싶었습니다. 이렇게 유혹하면서 유도해놓고 스킨십하면 신고하는 꽃뱀 같은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괜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친구놈한테 전화해서 얘기하니까 대박이라면서 혼자 사는 여자라 외로워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노출증 있는 그런 여자인 건가 친구도 이런저런 추측을 하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다음에 또 주문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겠다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집에 일이 생겨서 다녀오느라 사장님한테 얘기하고 3일 정도 알바를 쉬었다가 출근을 했어요. 출근해서 다시 배달을 열심히 했고 같은 동네 쪽에 배달 3군데를 마지막으로 퇴근을 앞두고 있었어요.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 그때 그 여자 집도 있더라고요. 그 여자 집을 제일 마지막으로 가자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괜히 두근거리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괜히 심호흡을 한번 하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치킨 배달이요. 드디어 문이 열렸고 그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아주 작정을 했다는 듯이 슬립 차림으로 나오더라고요. 22,000원이요? 며칠 안 보이길래 그만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네? 되게 기다렸는데. 집에 일이 있어서요. 잠깐 다녀오느라. 그랬구나. 아쉬울 뻔했네.
결제 다 됐어요? 네, 다 됐습니다. 저는 카드를 건네주었고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려고 했습니다. 치킨 먹고 갈래요? 네? 안 바쁘면 치킨 먹고 가라고요. 퇴근하려던 참이긴 한데 들어와요. 열린 문 안으로 저는 아주 잠깐 1초 망설이다 바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거 진짜 꽃뱀 아닌가 싶었지만 이성보단 마음이 앞서 몸이 움직이는 걸 어쩌겠어요. 저는 쓰고 있던 헬멧을 벗고 내려놨습니다. 헬멧 벗으니까 훨씬 잘생겼네. 아, 감사합니다. 집안을 둘러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실에 떡하니 결혼사진이 있더라고요. 와, 씨나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제가 일이 있던 걸 깜빡해서요. 가봐야 될 것 같네요. 왜요? 아, 저 사진 때문에? 걱정 마요. 남편은 안 들어오니까. 우리 주말 부부거든. 아, 그래도. 왜? 치킨 먹고 가라는 말에 다른 걸 상상하고 들어와서 남편 있는 거 보고 도망가려고 하는 건가? 아, 아니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당황한 채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제 무릎 위에 앉아 제 목을 끌어안더라고요. 이런 거 기대하고 들어왔나? 그러면서 제게 키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저는 이러면 안 돼. 이 여자는 유부녀다. 얼른 여기서 나가야 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 몸은 그녀의 얼굴을 잡고 미친 듯이 키스를 퍼붓고 있더라고요. 아, 이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 끝을 보자는 생각에 더욱 격렬하게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소파에서 우리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역시 한바탕 하고 나니 정신이 들더라고요. 어때? 좋았어? 죄송합니다. 뭐야, 왜 죄송하다고 하지? 나는 너무 좋았는데. 말이 주말부부지. 남편이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라 얼마나 외롭던지. 나 내일 또 이 시간에 치킨 시킬 건데. 올 거지? 네, 내일 또 배달하러 올게요. 내일도 치킨 먹고 가도 돼요? 당연하지. 그녀는 대답을 하며 다시 한번 제게 키스를 했어요. 저는 집에 들어와서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다음날 또 그녀는 치킨을 주문했고 주문 내역을 확인해 보니 양념 듬뿍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더라고요. 저는 어느 때보다 빠르게 그녀의 집에 배달을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그녀가 나왔고 문을 열자마자 저는 그녀에게 키스를 했어요. 어제의 그 황홀함을 잊지 못해 얼른 그녀를 만나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또 키스를 하며 서로를 탐했고 안방으로 들어가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녀는 매번 양념 듬뿍이라는 문구를 남기고 치킨 배달을 종종 했고 저는 신나서 그녀의 집으로 배달을 갔어요. 그날도 배달을 가고 있었는데 한 남자랑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내리려는데 그 남자도 같은 층에서 내리더라고요. 순간 느낌이 쎄해서 얼굴을 다시 제대로 보니까 웨딩 사진 속 그 남자였습니다. 저는 순간 식은땀이 흘렀어요. 남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먼저 문이 열렸습니다. 왔어? 뭐야? 나오는 줄 어떻게 알았어? 발소리가 딱 당신이더라고. 뭐야? 오늘 온다는 연락 없었잖아. 그냥 며칠 푹 쉬다가 가려고. 요즘 일을 너무 많이 했더니 지쳤어. 아, 그랬구나. 그래도 미리 연락은 좀 하지. 출발할 때 메시지 남겨놓긴 했는데. 못 봤어? 그랬어? 몰랐네. 저는 뒤에서 뻘쭘히 서 있었어요. 아, 맞다. 나 치킨 시켰는데. 네, 22,000원입니다. 웬 치킨? 그냥 저녁 안 먹었더니 출출해서 시켰지. 잘됐다. 얼른 들어가서 먹자. 그녀는 남편한테 팔짱을 끼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를 같이 안 탔으면 어쩔 뻔했는지 너무 아찔했어요. 남편이 와 있어서 그런지 그녀는 치킨을 주문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이력서 넣었던 곳에서 연락이 와서 저는 취업을 하게 되면서 알바를 그만뒀어요. 취업을 하고 나니 제정신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굉장히 아쉬웠지만
이 부적절한 관계를 끝내는 게 맞는 거겠죠. 이제 정신 차리고 어렵게 입사한 회사니 열심히 일을 해야겠습니다. 얼른 돈 벌어서 나중에 치킨집 차리려고요. 치킨집 주문이 아주 어마무시합니다. 꼭 차리고 싶네요.